인연을 소중히 생각하는 김진환 프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험회사 실무와 관련된 보험회사 공제자업의 실무 지침서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보험회사 실무는 과연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 또는 어떤 지침을 갖고 있을까, 이 부분은 이제 보험회사 또는 공제조합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언론이라든가 어떤 그 인터넷에서는 깊이는 알려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입이고 회사의 일과 비밀이기 때문에 현직에 근무하신 분들이 이런 공개를 할 수는 없고, 이제 퇴직해서 이제 손해배상 근무를 하신 분들 중에서도 일부만 이제 공개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요. 보험회사 쪽은 어차피 영리 기업이지 않습니까? 물론 공제조합도 조합원들이 구성된, 조합원들이 납부한 그 비용을 가지고 각종 그 보상 관련된 업무를 처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대입이라고 해서 1급 비밀로 다루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 어떤 그 책자로 만드는 것은 과거에 있었는데, 지금은 각 보험회사 본사에서 부상가 직원들 또는 그 팀장급 이상 부서장이라든가 이런 부분한테 이메일로 이렇게 지침을 하다는 경우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험회사 실무 지침서는 이 그 표지를 보면 이렇게 좀 써 있죠. 이거 좀 자세히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배상의학 또는 뭐 행동요령, 대학 기법, 여러 가지 많은 그 지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험회사 보상 직원들은 대부분 대학을 졸업하고 보험회사에서 공채를 해서 시험을 보게 되는데, 그런 시험 과정에서도 이제 어떤 능력이나 자질, 이런 그 정력에 대해서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어떤 회사든 뭐 마찬가지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뭐 정형외과 우리 의사 그러면은 뭐 어깨, 팔부터 고관절, 대퇴부, 족관절부터 각 부위에 전문의가 있듯이 이 보험회사 공제조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인 어떤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또 실무를 통해서 많은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보험회사 이제 보상 센터라 그러죠. 근데 이런 분들이 이제 현장에서 실제 실무를 함에 있어서는 그 회사의 지침대로 이 보상 관련 쪽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거는 근무적으로 또는 업무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이 있을 거고, 팀장이 있고, 그 다음에 부장이 있고, 그 다음 결제가 상무, 대표이사, 이 단계적으로 이렇게 결제를 받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제가 목 디스크가 있어서 상피통사고를 났다 그러면은 이제 콜센터를 걸쳐서 담당이 배당이 되겠죠. 단순한 뭐 상위급수 11급 뭐 염자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담당 직원이 물론 대부분 하고요. 그 다음에 고액 사건들, 뭐 식물인간이라든가 사망건, 뭐 중상해를 요하는 이런 부분들은 중상팀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배정을 받아서 전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공제조합이라든가 이 손해보험사, 물론 그 생명보험사도 뭐 장기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듯이 각 분야에 그 담당 직원이 있고, 담당 직원이 해결할 수 없으면은 고참 스님들이 그 부분을 중상팀에서 또 전담해서 또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여러 가지가 이제 이유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손해율을 어쨌든 간에 환자에 대해서 개인정보를 상당히 많이 그 사이에 면담을 걸치고 병원을 왕래하고 환자 상태를 살피고 이러기 때문에 동태를 상당히 많이 감시를, 나쁜 말로 하면 감시죠. 어떻게 하면 좋은 말로 하면 뭐 관리 감독을 한다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궁극적인 이유는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서 모든 걸 다 사전에 그 환자에 대해서 또는 그 환자를 돌보는 그 가족에 대해서 어떤 그 대화를 이끌기 위해서 또 합의를 하기 위해서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이걸 계속적으로 관리 감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좀 나쁘게 생각하면은 뭐 합의를 해서 보험회사 입장에서는, 공제조합 입장에서는 좀 수시로 찾아와서 이루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꼼수의 속셈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보험회사 그 실무 지침에 보면은 이 가이드라인이 써 있어요. 이게 상위의 급수의 몇 건 몇 항은 이렇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이렇게 대처를 하고, 이렇게 어떤 그 보호자라든가 환자가 어떤 무리한 금액을 요구할 때는 이런 방법으로 대처를 해라. 즉 무슨 얘기냐면은 환자에 대한 것이 보상을 알기 위해서는 각종 영상 자료들,
또 진단서 그런 부분들을 필수적으로 요구합니다. 또 그 중에서는 이제 깨알마른 글씨로 오류자문 동의서 같은 거 이런 부분들도 보이지 않게 있는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실적인 그 한정에 숨겨져 있는 그런 중요한 부분들을 모르고 서명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보상에서 이제 제일 중요시되는 보상 담당자가 물론 그 권한을 갖고 있지만은 그 담당자 위에는 이제 관리자인 팀장이 있죠. 지금 센터장이라고 이분이 결정 권한을 갖고 있죠. 근데 그분의 권한으로 할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돼 있어요. 저는 옛날에는 보상 직원들 금액이 뭐 우리 사회급수로 따지면 12급, 13급, 14급은 뭐 네가 직권도는 200 정도에서 합의를 해라. 내부적으로 이렇게 팀장 권한 없이도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은 뭐 200에서 300을 하더라도 이제 보고를 올리게 돼 있고요. 팀장도 급에서도 뭐 보통 이제 300 정도 직권으로 이렇게 권한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뭐 팀장이 이제 케이스마다 고액 사건은 1억 5천까지도 가능했던 그 사망 사건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사라지고 대부분 이제 500만 원 넘는 것은 부장 결정을 거쳐서 본사의 성의를 받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본사라는 것은 이제 그 소송을 전담하는 법원에 소장을 접수해서 이제 소송을 전담하는 성무팀이라고 있고요. 공직자법원 뭐 심사과라 그럽니다. 그 팀에 따라 있고 소송을 하지 않고 본사 승인을 받는 뭐 그런 부서도 이제 별도로 있는 손보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튼간에 이 보험회사는 어차피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일단은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하는 자문을 받게 돼 있어요. 자문을 받지 않으면 휴장일을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절대. 우리 환자들이 대학병원에서 뭐 서울대학교 병원이든 뭐 메이저급 뭐 세브란스 병원이든 아사병원이든 삼성병원이든 이런 것은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 장애 자체를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쨌든 간에 그 보험회사 보상직원 담당이 그 각종 한제된 영상 CD, 업무 기록 뭐 이런 부분을 달라고 하는 이유가 어느 장문을 받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실제 권한을 갖고 있는 사람이 보험회사 직원이 아니라 어느 팀 간호사예요. 장애에 대한 거는 어느 팀 간호사가 최고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표이사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야죠. 그분이 환자에 대해서 보상 직원이 올린 내용을 근거로 해서 초안 작성을 다 해요. 이 환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눈이 한쪽이 실명이 됐다. 이렇게 가정했을 때 몇% 폐가보험은 24% 또는 복시 현상이 있어가지고 뭐 24%에 준용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에 있는 최고의 대학병원 교수님한테 그 휴장이 신뢰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 보험회사 공직자회에서는 그걸 인정하지는 않고요. 어느 팀 간호사가 이 환자의 부분에서는 자 그러면 한쪽 실명된 건 24%는 맞지만 과거에 뭐 기저질환이 있다든가 또 과거에 뇌 쪽에 어떤 뭐 다른 합병증이 등등이 있어가지고 이 사건에 관련된 사고 관여들은 24%에서 그런 것을 영향을 미쳐서므로 50%를 삭감된 50% 장려율이 감액된 12% 정도를 인정하는 것이 뭐 타당하고 이에 대해서는 영구적인 장애가 아니고 호전될 것을 감안해 가지고 향후 뭐 5년 정도로 장애 기간을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식으로 어느 팀 간호사가 이렇게 작성을 해서 자기네들의 전문의한테 이렇게 메일을 올리면은 자문의는 영상만 보고 그냥 거의 대피만 해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이 보상 관계가 실무적으로 우리가 환자들이 각종 대학병원에서 정당하다고 장애 평가를 받는 거랑 보험회사가 받는 거나 상당히 상반되어 있다. 상당히 다르다.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그 보험회사 공직자업은 이게 이 사람들을 접근하는 방법은 일반인들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냐하면은 아무리 말을 잘하고 그래도 여기 보상 관련된 쪽에 전문 지식이 없지 않습니까? 전문 지식이 없다 보니까 법률 용어라든가 보험 용어라든가 의학 용어라든가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솔직히. 어떤 분들은 휴장이 진단서가 뭐예요? 저 진단서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휴장이 진단서랑 그냥 일반 진단서랑 하늘과 땅 차이죠. 내가 다친 부위로 상해를 입은 것은 진단서고 내가 뭐 치료를 다 해도 휴증이 남는 게 있지 않습니까? 막 이런 부분이 장애죠. 그리고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이게 뭐 5%인지 이게 뭐 3%인지 이게 한시 뭐 2, 3년만 인정될 건지 아니면
이게 영구적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사의 그 평가가 중요하겠지만 어떤 전문의들은 3년이라는 것을 이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한시장 2년이 뭐 완치될 거예요. 근데 3년 후에 되면 또 이게 완치가 이게 쭉 펴지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3년 후에 다시 그러면 또 소송을 위한 번거로움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보험회사 실무 경험이 좀 이해들을 상대하기 위해서는 이 변호사 사무실이든 손해상사든 실무 경험이 풍부하고 적극적으로 상대 그 보험회사와 공제사하고 다투면서 전략적으로 좀 이길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연구해야 되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부연적으로 보험회사 공제자회에서는 보험의 실무 지침과 관련된 부분들이 요즘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잘 아는 교통사고 또는 보험 전문가들 선택하고 임할 때는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잘 아는 변호사 손해상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즉 무슨 뜻이냐면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그래서 상대를 알아야 되잖아요. 보험회사. 그쪽을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대처하고 전략적으로 헤쳐나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단순하게 우리 사람 목숨을 대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모든 것을 전략적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